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분당에서 부산으로 놀러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사는 곳은 분당이지만 부산에 친한 친구가 있어 여름 휴가 때도 혼자서 부산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와 밤새 게임도 하고 부산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지냈죠. 떠나기 전날 밤 연산역에 위치한 모텔에 방을 잡고 친구와 저녁을 먹은 후에 친구는 집으로 보내고 맥주 한 병을 사들고 모텔 방으로 갔습니다. 제 방은 4층에서 제일 구석진 13호였지요. 친구랑 저녁 먹으면서 귀신 이야기를 잔뜩 해서 그런지 약간 오싹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던 노트북으로 일부러 음악을 크게 틀고 TV로 영화도 보면서 나름대로 무서움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반쯤 되었을까요? TV를 틀어도 재미있는 건 없었고 전날 밤에 밤을 새서 그런지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자볼까 해서 노래만 켜놓고 방을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뒷방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처음에는 저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마치 일정한 박자라도 가지고 있는 듯이 그 소리는 몇 분 동안 끊임없이 이어졌고 저는 아까 본 무서운 이야기도 생각이 나서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저런 소리가 들리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옆방에서 신음과 비슷한 비명소리 같은 게 조금씩 들리더군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사랑을 나누다 보니 저런 소리가 들리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늦지막이 일어나 방을 정리하고 체크아웃을 하는데 순간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비를 지키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어제 413호 옆방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고 물어봤죠. 그리고 아주머니는 대답해 주십니다. 413호는 양 옆으로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들은 소리는 분명히 옆방에서 난 것 같았는데 혹시 착각이었을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모텔은 조용했고 인접한 방들은 비어 있었기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그 소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한 환각일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모텔 방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첫째 날 밤 뒷방에서 들린 쿵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체크아웃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 모텔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았지만 그는 이미 그 모텔에 머물고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저는 다시 한번 로비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413호 옆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들었던 소리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그런가 보네요. 이상하네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 저는 홀로 로비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주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실제로 412호와 414호는 손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럼 그 소리는 그 방에서 난 건가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마도 그래요. 혹시 그 방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서요. 감사합니다. 그 후로 저는 그 모텔에서의 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지만 전날의 경험 때문에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왔고 저는 방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며 긴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시 한번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의 거울에 작은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림자는 서서히 움직이며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지더니 마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림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졌고 방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모텔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그 소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길을 가던 중 우연히 그 모텔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모텔 앞에 서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 모텔의 간판이 반짝이며 불빛이 꺼졌다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 불빛이 깜빡이며 끊임없이 켜졌다 꺼졌다 했습니다. 저는 다시 모텔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모텔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날 밤의 기억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모텔에서 들은 소리가 제 귀에 맴돕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망대 주차장. 저는 차 안에서 자는 것을 좋아해서 휴일 전날이면 차를 몰고 나가 돌아다니다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었겠지만 저는 이 취미가 꽤 마음에 들었죠. 하지만 이따금 지나가던 경찰이 말을 걸거나 노숙자가 들여다보며 차를 두드리는 일이 있어 장소 선택에 신경 써야 했습니다. 지난 여름 어느 날 어디서 잠을 잘지 고민하며 차를 몰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산속에 있는 폐허가 된 전망대가 떠올랐습니다. 그곳의 주차장은 트럭 운전사들이 쉬는 곳으로 차를 세우기 적당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망대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갔고 주차장에는 이미 트럭 2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자리에 서 있는 트럭들과 거리를 두고 주차장 한가운데 가로등 아래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눕히고 담요를 덮은 채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눈이 떠졌습니다. 목이 말라서 앞좌석에 두었던 가방에서 음료수를 꺼내려 일어나는데 뒤쪽에서 탁 하고 돌 같은 것이 차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레가 부딪혔나 싶어 음료수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반쯤 소변이 마려워 차에서 내렸습니다. 밖에는 낡은 화장실이 있었지만 귀찮아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노상방뇨를 했습니다. 그때 트럭 문이 꽝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도 끝났겠다 싶어 차로 돌아가는데 트럭에서 동년배로 보이는 안경 쓴 아저씨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잠 못 잔 거 아니에요? 무서웠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뭐가요? 아저씨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그 아저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럭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주차장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승용차가 오는 일은 드물어서 신기하다 생각하며 영화를 끝내고 뒷좌석으로 이동했는데 제 차 본네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인가 했지만 자세히 보니 여자가 본네트에 양손을 올리고 차를 막아서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지만 무시하려 했답니다. 그러다 다시 보니 이번에는 여자가 운전석 창문 옆으로 옮겨와 창문에 양손을 딱 붙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저씨는 소름이 끼쳤고 잠깐 눈을 돌렸다 다시 보니 여자는 조수석 창문 옆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아저씨는 소름이 돋아 트럭 뒷좌석으로 올라타 숨으려 했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어봤지만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차를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손자국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하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함께 차를 살폈지만 손자국은 없었고 대신 본네트가 살짝 패여 있었습니다. 놀란 채로 차 뒤쪽을 살펴보니 작은 돌에 부딪힌 듯한 흠집도 보였습니다. 그때 다른 트럭에서 또 한 명의 아저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자 이야기지. 새로운 아저씨는 자신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저의 차를 보고 특이하다 생각하며 꾸벅꾸벅 졸던 중 잠에서 깼는데 여자가 창문 옆에서 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이내 트럭 쪽으로 걸어왔고 트럭 앞에 서서 앞유리를 올려다보았다고 했습니다. 두 트럭 운전사는 제가 그 여자를 아는지 물었지만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저와 두 트럭 운전사는 전망대 건물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내부는 낡고 어두웠으며 오래된 쓰레기와 깨진 유리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한참을 살펴보았지만
여자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트럭 운전사 중 한 명이 말했다. 이 근처는 원래 이상한 소문이 많아. 예전에 이 전망대에서 사람이 몇 번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자 두 번째 트럭 운전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여기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 귀신 본 사람도 있다더라고. 이야기가 점점 무거워지자 저는 서둘러 차로 돌아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운전을 시작하며 뒤를 돌아보니 두 트럭 운전사는 여전히 전망대 주차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실제였을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이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절대로 사람 없는 곳에서 혼자 잠을 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독서실 괴담.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에 겪은 일입니다. 그때 저는 친구와 함께 독서실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학원을 마치고 독서실에 가서 오후 9시쯤 공부를 끝낸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놀이터에서 얘기를 하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히 간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하다 자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친구와 놀이터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귀신이나 심령현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제 친구는 귀신을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고 친구는 겁먹은 얼굴로 듣고만 있다가 학원 국어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그 선생님은 친척 중에 무속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귀신이나 심령현상에 대해 책과 문서를 찾아보며 귀신을 부르거나 퇴치하는 경험도 해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웃으며 그런 게 진짜 있을까?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귀신 같은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친구는 이어서 귀신을 부르고 퇴치하는 간단한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장소는 밀폐된 공간, 보통 방 하나 크기의 어두운 공간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을 반만 오므리고 검지와 중지만 펴서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두 팔을 구부정하게 앞으로 올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웃으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며 그 자세를 따라했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친척분이 태어날 때부터 음기를 잘 느끼는 사람이거나 신내림 받은 사람이라 가능한 거라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세를 잡은 뒤 눈을 감고 손끝에 모든 감각을 집중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며 손끝에 무엇인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서늘한 감각을 느끼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심한 서늘함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이 귀신이 안기를 따라 다가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귀신이 올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퇴치 방법도 간단했는데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 오른손으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방법도 귀신의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씻고 컴퓨터를 하다 문득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방 안불을 끄고 컴퓨터만 켠 채로 그 방법을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 몇 번의 서늘한 기운 끝에 정말 그 전과는 다른 강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께서 불안한 표정으로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뭐하고 있니? 라며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소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셨기에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날따라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눈을 감자마자 갑작스러운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눈이 떠졌고 의식은 또렷했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어둠보다 더 짙은 검은 형체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착시 현상인가 싶었지만 그것이 점점 제 얼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웅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형체가 내려오면서 여러 얼굴들이 빠르게 바뀌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죽고 싶었냐? 극도의 공포 속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움직이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께서 방에 뛰어들어오셨고 검은 형체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함께 교회로 가서 기도를 받았고 다시는 그 검은 형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어머니는 제가 방에서 혼자 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라
이후에도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특별한 기도를 며 차례더 진행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교회에 끌려가야 했고 기도가 끝나면 목사님이 저를 유심히 살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께서 기도 중에 제 방에서 벌어진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친구와 다시 만나 독서실에 갔을 때 그날 겪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가 당시 상황을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하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럴 줄 알았어. 괜히 그런 얘기하지 말 걸 그랬다. 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국어 선생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그 선생님의 친척이 최근에 무언가 큰 문제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제 경험과 연결되는 일이 아니길 바랐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날 밤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 후 국어 선생님의 사촌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그 사촌은 귀신 관련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그날의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저는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철저히 멀리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심령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때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고 혹시라도 관련된 행동을 하게 될까 두려워졌습니다. 어머니도 여전히 저를 주의 깊게 살피셨고 때로는 방에 성경을 두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행동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날의 경험이 떠오를 때면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항상 조심하려 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다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바다에 가면 안 되는 친구. 내 고향은 해안가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맑고 깨끗한 바다로 유명한 곳이야. 하지만 그 맑고 아름다운 바다에도 어두운 전설이 숨어 있었다. 어릴 적 친구 K의 집안은 지역에서 대대로 명문가로 불렸어. 그런데 그 명문가에는 이상한 전원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지. 집안의 장소는 15번째 생일에 바다에 가까이 가면 죽게 된다. 바다신이 죽은 자신의 아이를 대신해 케인의 집안의 영혼을 데려간다는 거야. 나와 케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헛소리라며 웃어넘겼어. 하지만 K의 15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그 이야기가 조금씩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지. 그날 K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 나는 점심시간에 학교를 빠져나와 K의 집으로 향했지. 초인종을 누르자 K의 어머니가 나왔고 나는 K의 상태를 물었어. 어머니는 K가 하루 종일 자기 방에 갇혀 있다고 말했지. 그럼 제가 K를 만나봐도 될까요? 내 물음에 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 그래.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그 말에 어딘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 집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K의 방 앞에는 K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 나는 인사를 건네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 문을 열자 한 손엔 콜라캔, 다른 한 손엔 치킨을 들고 있는 K가 있었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도 태평한 모습을 보니 나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 그러던 중 K가 갑자기 묻더라. 진짜 오늘 내가 죽으면 어쩌지?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괜찮을 거라며 그를 안심시켰어. K는 자기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15번째 생일에 방에 갇혀 있던 기억이 없다고 말했어. 나도 K와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하루 종일 그와 시간을 보냈어. 그러다 간식을 사러 잠시 편의점에 다녀왔는데 K의 방이 소란스러웠어. 방에는 스님이 와서 결계를 치고 부적을 붙이고 있었고 K는 온몸에 재를 뒤집어 쓴 상태였어. 그 모습에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밤이 되어 11시가 넘었을 때 화장실에 다녀오려 방을 나갔어. 그런데 돌아와 보니 방 문이 열려 있고 보초를 서던 아저씨들이 쓰러져 있었어. 방 안을 들여다보니 K가 사라진 거야. 나는 급히 K를 찾기 위해 택시를 타고 바다로 향했어. 그리고 모래사장에 서 있는 K를 발견했지. 너 뭐 하는 거야? 나는 K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K는 흰자만 보이는 눈으로 거품을 물고 있었어. 강한 힘으로 내 손을 뿌리치며 바다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지. 나는 필사적으로 K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그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며 바다로 나아갔어. 결국 어른들이 달려와 함께 K를 붙잡았지만
그 힘은 도저히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 가슴팍까지 물에 잠기던 순간 낮에 봤던 스님이 달려와 경을 외우기 시작했어. 그러자 케이는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닷물에 쓰러졌고 어른들이 그를 끌어올렸지. 스님이 밤새 독경을 마치고 케이를 깨운 뒤 해가 완전히 뜨자 주변 사람들은 겨우 긴장을 풀었다. 케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평소처럼 행동했고 자신의 젖은 옷과 바닷가에 있었던 이유를 계속 물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케이를 집으로 데려갔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졌다. 이후 스님은 케이의 가족과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치를 논의했다. 스님은 이번 일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 내에서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케이의 집안에서는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바다신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마을 전체는 바다신에 대한 공포와 신앙심이 동시에 깊어졌고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마을의 전통이 되었다. 케이는 시간이 지나며 이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를 잊지 않았다. 특히 케이의 가족은 매년 그의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긴장했으며 그의 안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다. 스님도 몇 번이나 마을을 방문하며 케이와 그의 가족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 과정에서 스님은 마을의 신뢰를 얻어 이 지역에서 점차 명성을 쌓았다. 사건이 있고 몇 달 후 케이의 집안에서는 이번 일을 지역 신문에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전하며 소문은 근처 마을로 퍼져나갔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전설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케이의 마을을 방문하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로 인해 마을은 점점 더 바다신과 관련된 전설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스님은 이후에도 마을을 몇 차례 방문하며 그 지역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바다신과 관련된 의식과 전통을 정립해 마을 사람들이 이를 따르도록 지도했다. 그러나 K의 사건 이후 더 이상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K는 사건 후에도 정상적으로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가 해안가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였고 K 스스로도 바다 근처에 가는 것을 꺼려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바다를 멀리하려 했고 자신도 모르게 바다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스님은 마지막 방문에서 K의 집안을 위한 특별한 부적을 만들어 주었고 그것을 집안의 중요한 장소에 걸도록 지시했다. K의 가족은 이를 충실히 따랐으며 이후에도 그 부적을 중요한 갑옷처럼 여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K는 사건을 완전히 잊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기억하며 바다신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을의 전통이 더욱 강화되었다. 사건의 여파는 이후에도 오랜 시간 마을에 영향을 끼쳤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바다를 단순히 생업의 터전으로 보지 않았고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K의 집안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그 후로도 K는 사건 당시의 기억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고 K와 그의 가족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후 K의 가족은 마을에서 점차 조용히 살아가며 사건과 관련된 주제를 철저히 피했다. 스님 역시 마을에 대한 마지막 방문 이후 더 이상 그곳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의 명성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5번째 이야기, 웃고 있는 여자. 친구들과 1박 2일로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바다에서 신나게 놀다가 숙소에서 게임도 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들 체력이 소진된 터라서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지요. 제가 가운데서 자고 있는데 오른쪽에 누워있던 친구가 무척이나 잠꼬대가 심했습니다. 차라리 코라도 골면 나을 텐데 자꾸 옆에서 발로 차고 배 위에 발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들려고 한순간이어서 짜증이 났습니다. 친구에게 화를 내려고 눈을 뜨고 옆을 봤는데 친구는 이불을 덮은 채로 조용히 자고 있습니다. 너무나 포근하게 자고 있었기에 마음 약한 저는 깨우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시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으니 오른쪽에 누운 친구가 다시 팔다리를 제 몸 위에 올려놓습니다. 화가 버럭 나서 친구를 째려봤는데 친구는 조용히 자고 있습니다. 자는 척하는 게 아니라 미동도 하지 않은 채로 얌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는 각자 이불을 덮고 있었고
친구가 저에게 팔다리를 올려놓으려면 이불을 걷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불을 얌전히 덮고 있었고 이불을 펄럭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장난이라도 치려면 움직임이 느껴졌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느 순간에 팔다리가 올라왔던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기에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은 채로 잠들기만을 바랬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몸에는 여전히 팔다리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서워서 차마 눈을 뜰 수 없었지만 혹시 친구가 장난치는 것일 수도 있기에 눈을 떠보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지요. 그런데 친구와 저 사이에 흐릿한 형체의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 여자의 팔과 다리가 저에게 오르고 있었고 여자는 저를 보면서 살며시 웃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그날 밤 마지막 기억입니다. 저는 그대로 기절했기 때문이죠. 눈을 떠보니 벌써 해가 중천에 뜬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잠을 왜 이렇게 오래 자냐고 했지만 저는 잠이 아니라 기절을 했던 것이었지요. 눈을 뜨자마자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았고 특히 오른쪽에 누웠던 친구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아주머니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리 없는 일이고 괜히 이상한 소문이라도 돌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점심을 먹다가 음식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민박집 근처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을 좋아하는 음식점 아주머니께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해준 이야기입니다. 민박집 근처에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해서 돈을 보내주고 부인은 갓난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무언가에 의한 압사로 죽어 있더랍니다. 부인이 갓난아이를 옆에 눕혀놓고 잠을 잤는데 실수로 다리를 올려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입니다. 남편은 부인을 엄청나게 추궁했고 부인은 아이를 잃은 슬픔과 자책감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이라도 제가 겪은 일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밤에 봤던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무섭게 생각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시 그날 밤의 상황을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점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숙소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 듯했지만 저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는 남은 시간을 정리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체크아웃을 하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밤에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체크아웃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수욕장에서의 즐거웠던 시간이 갑자기 끔찍한 기억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날 밤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그날 밤의 기억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민박집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비슷한 사건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사고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박집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기록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저희가 겪은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친구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몇몇은 저와 함께 더 조사해보자고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말 저희는 다시 그 민박집을 방문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조사할 생각이었습니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희의 방문에 반가워하시며 그날 밤의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이상했어요. 밤새도록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이불을 걷어낸다는 느낌도 들었죠. 아주머니는 그날 밤 이후로 그 민박집에서 묘한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님들이 자꾸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하려 해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그 민박집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몇몇은 그곳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어난 사고 이후로 그곳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아요. 어떤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그날 밤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주말 저희는 다시 그 민박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민박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주머니에게 그날 밤의 상황을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더 자세히 기억하시나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기억나는 건 조금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저희는 방을 배정받고 저녁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방으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희는 준비한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방 안에 설치하고 녹음기를 틀어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희는 별다른 이상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추워진 거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흐릿한 형체가 방 안을 떠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친구들을 깨웠습니다. 여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친구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고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정말 무언가야. 저희는 급히 장비를 정리하고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저희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집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저희는 그날 밤 더 이상 그 민박집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날 밤의 사건을 되새기며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민박집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신혼부부의 사고와 그로 인한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민박집 주변에서 발생한 여러 이상 현상들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종종 그 민박집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은 점점 흐려져 갔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그날 밤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 기억은 저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었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신중함을 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로도 저와 친구들은 그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민박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종종 이상한 경험을 한다는 이야기가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의 다양한 면모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경험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으며 앞으로의 삶에서도 그 교훈을 잊지 않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의 해수욕장 여행은 뜻밖의 사건으로 기억에 남게 되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강아지. 저보다 7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나는 동생을 귀여워했었지요. 동생을 바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남동생도 나를 잘 따랐기에 동네에서 유명한 사이 좋은 형제였습니다. 중학교 수학여행을 가던 날의 아침, 남동생이 가지 말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랬기에 곤란하긴 했지만 딱히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 집 강아지를 잘 돌봐달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째 날 저녁, 동생이 부른 것 같은 소리에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도 너무 신경을 쓰는 건가 싶었는데 왠지 모르게 걱정이 돼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남동생이 전화를 받았고 별일 없냐고 묻자 낮잠을 자는데 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형제는 텔레파시 같은 게 있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었기에 그런 건가 싶어 조금 기뻤습니다. 이틀째 저녁, 레크리에이션이 있다고 해서 해당 건물을 찾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친구와 장난치다가 도로에 뛰쳐나왔습니다. 건물 부지 아니었기에 차도 거의 없어서 방심을 했습니다. 클락션 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니 대형 트럭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싶은 순간 몸이 냅다 밀쳐지게 됩니다. 치였구나 싶어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간발의 차로 차도를 벗어나 있었지요. 다행히 살짝 긁힌 정도의 상처가 전부였고 트럭 운전수 아저씨도 당황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전화를 하자 또 남동생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사고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도로에 막 뛰어나가면 안 되라고 말해왔습니다. 정말 우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 같은 게 있구나 싶어서 들뜨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집으로 돌아간 후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병원 침대 위에서 앓고 있는 남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에 따르면 전날 저녁에 쇼핑을 하고 돌아왔더니 남동생이 낮잠을 자는 방에서 신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가 보니 남동생이 숨이 끊어질 것처럼 헐떡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발작인가 싶어서 당황해 껴안았지만 몸을 만지니 비정상적으로 아파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남동생을 옮기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전신 타박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잤던 것도 아니라 자는 사이에 어디에도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어디 떨어지거나 부딪힌 수준의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차에 치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때 나를 도와준 게 남동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 때문에 다친 거니까 내가 간호할 것이라며 부모님에게 말하고 그날부터 병원에서 묵으며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병실 일기로 쓸 노트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병실에 있을 텐데 뭐지? 하지만 곧바로 어머니의 목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나는 무슨 오류가 있었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오자 어쩐지 소란스러웠습니다. 남동생의 용태가 급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동생은 숨을 거두게 되었고 나는 그 후에 몇 달 동안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동물이 주인 대신 죽는다는 이야기도 여럿 있는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남동생 대신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더라면 하는 나쁜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집에 잘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남동생을 떠올리게 되는 게 너무 슬펐기에 밤마다 밖에서 놀고 다니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놀며 돌아다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무시하기 마련이었지만 그때는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들려온 것은 남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빨리 돌아와. 나는 강아지랑 산책 못 간단 말이야.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당황해서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가 통화 중이었습니다. 내게 전화가 걸려왔을 무렵에도 계속 통화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화 내역에는 집에서 걸려왔던 전화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관에서 나를 따라온 강아지가 가만히 내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게 되어 나는 강아지에게 사과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지금은 그 강아지도 꽤 늙어버렸지만 끝까지 내가 돌볼 생각입니다. 단 하나 신경이 쓰이는 게 있다면 지금도 가끔씩 집에 전화를 걸면 남동생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대부분은 짧은 메시지나 무의미한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남동생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이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첫째로 전화기의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전화기를 사용해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남동생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집안의 전기 설비나 통신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인터넷을 통해 유사한 현상을 겪는 사람들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결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심리학자와 통신기술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자는 이러한 현상이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착각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통신기술 전문가는 전자기파 간섭이나 신호 오류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생의 목소리가 들리는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특정 시간대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남동생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나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현상이 단순한 착각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와 같은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남동생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형, 나 좀 도와줘. 나는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동생의 목소리가 불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에 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전화는 곧 끊어졌습니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나는 더욱 철저하게 이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 집의 전자기기를 모두 점검했습니다. 특히 전화기와 인터넷 라우터를 분리하고 다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집 주변의 전파 간섭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전문가는 특정 주파수에서 간섭이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섭이 남동생의 목소리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나는 남동생의 친구들과 연락을 취해보았습니다. 그들은 남동생이 사고 이후로 특별한 스트레스나 사건을 겪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조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동생의 목소리를 듣는 현상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 나는 집안의 모든 전화기를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전화기를 사용함으로써 간섭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화기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통신 당국에 문의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몇 주 후 통신 당국은 우리 지역에서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간섭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섭이 남동생의 목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남동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시간대와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통신당국의 조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몇 달 후 통신당국은 추가 조사를 통해 특정 기기가 간섭의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그 기기는 인근 공장에서 사용되는 고출력 송신기였습니다. 송신기는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했으나 최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당국은 해당 공장에 연락하여 송신기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후 남동생의 목소리가 들리는 현상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동생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생각은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나는 이 사건을 가족들과 공유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안심했고 나는 다시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남동생의 목소리를 들을까 두려워하며 조심스러워졌습니다.